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시끌시끌합니다. 네, 관련 이슈 토크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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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개헌 관련 발언 먼저 들어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헌법에 대한 개헌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는데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렇죠. 경제 상황은 그때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개헌입니까? 우리가 왜 평행 이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지금 상황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6년,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2006년 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은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서 2007년 1월 초에 와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네. 그때 박근혜 당시 대표가 뭐라고 하셨죠? 참 나쁜 대통령. 그렇죠. 자, 지금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을 막아왔지 않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의 상하이 발언 때부터 개헌은 블랙홀이다. 근데 그 참 나쁜 대통령 얘기를 하실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도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김무성 전 대표 때도 블랙홀이라고 그러면서 개헌을 막아왔는데 지금 이제 개헌을 또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상황과 똑같다. 그러면 지금 왜 이 시점에 개헌이냐 하는 점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월 초에 개헌을 추진할 때가 지지율이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뭔가 이게 좀 국면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주 금요일 지지율이 25%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한 20%대 초반? 뭐 요 정도에 떨어지면 뭔가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빨리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요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최근 흘러가는 국면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찌됐든 바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 어차피 내년쯤에는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했던 개헌 카드를 조기에 끌어내서 국면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다. 임기 말에 어차피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으로서는 레임덕을 방지하거나 뭐 임기 말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탈당, 그렇죠? 그다음에 뭐 중립내각, 뭐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무슨 여러 카드가 있는데 연정, 뭐 개헌,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중에 개헌 카드를 앞당겨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야당에서는 당장 최순실 덮기 위한 개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개헌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에 다 올랐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권 일각에서는 개헌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절실하다. 그 어떤 이유보다도 개헌을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지금까지 역설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논리 그대로라면 세상에 어떤 이유로라도 사실 뭐 그 최순실 의혹을 덮는 그런 카드건 아니건 간에 개헌이라는 장이 열렸다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개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분들의 요구에 왔었죠. 표현에 의하면. 일부 빼고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야당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이건 최순실 의혹 때문이다. 아니면 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건 집권 연장의 음모다. 뭐 이렇게 오늘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 안 받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지금까지 개헌을 정략적 의도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반응들이 좀 되게 재밌어요.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시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발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헌이 사실 개헌 전에 뭐 선거제도 개편부터 해야지 왜 개헌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 발언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분들 중에 누가 지금까지 진정으로 개헌을 주장해왔고 누가 이거를 좀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의도 또는 사적인 의도로 말을 해왔는가. 옥석이 가려지는군요. 네, 그런 어떤 의도, 그런 뜻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사실 친박계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고 이 외치를 대통령에 맡기는 의원 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이번 개헌 주장도 반기문 사무총장을 좀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개헌 논의가 복잡해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공약이 개헌이 공약이라고 했는데 그때 공약은 4년 중임제입니다. 네. 박 대통령이 원래 선언했던 게 그건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의원 집정부제인데 이거는 비단 친박뿐만 아니라 과거에 야당 쪽 인사들도 많이 거론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2014년 19대 국회 때도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의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서 외채 전념하게 한다. 다만 그 중요한 거는 임기는 6년으로 연장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단임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반기문 카드가 상당히 여기는 적합한 카드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은 또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게 이게 보세요. 지금 다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언젠가는 카드를 꺼낼 거다 했지만 오늘 나올 거를 예상한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연설이 예정됐지만 오늘 아침 신문 한번 보십시오. 개헌 개짜도 나왔습니까? 그런데 허를 안 나왔죠. 김재원 정무수석도 본인은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2주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개헌 거론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친박의 일부 홍문종 의원이나 몇 분들은 개헌 이야기를 한번 던졌는데 그랬죠. 분불은 띄웠지만 대통령에 비해서 개헌이 왜 나왔겠느냐.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개헌이 나온 뒤에 청와대 관계자들 말을 쭉 보면요.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마치 청와대가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제할 듯이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일정만 관리한다 그러고 또 뭐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에서 주도하겠다. 이걸 보면요. 그전에 박 대통령이 여당이나 다른 청와대 참모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 야당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원합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강력한 황제적 대통령하고 나는 그렇게 권력도 줄고 임기도 애매한 걸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문재인, 안철수 지금 반응을 보면요. 개헌에 찬성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의 5년 대통령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 같이 보이고 반기문 총장은 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타 중에서 이제 뭐 김부성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면서 완전 환영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강력한 후보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고 그렇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결국 개헌안이 국민한테 가려면요. 국회 3분의 2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 대통령 임기를 2년 4개월로 줄이는 데 대해서는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지금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갖다가 확 줄여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조기 총선 그러면 1년 정도로 이제 1년 반으로 현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줄어드는 건데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까?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2년 4개월인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이제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지만 제 개인적인 전망은 대통령 선거 전까지 절대 개헌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될 것 같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임기 안에 이거 완수한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임기안이 완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지금 던질까요? 어허. 임기안이 완수한다고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지. 지금 임기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개헌 논의 지금 제안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하시죠. 이게 뭐 성사 여부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안이 완수한다는 약속을 해놓고 이 개헌 논의를 던지는 게 맞다. 그 면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임기안을 완수한다 여기 방점을 둘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왜 그 개헌 논의를 지금 던졌느냐 그리고 지금 적기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적기냐 아니냐는 결국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과연 이 개헌으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뭐 이익이라 국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이익 손해 그러니까 무슨 장사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하여튼 어떤 이 개헌에 의해서 어떤 내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정치적 목표가 상실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 그걸로 인해서 이때까지 약자적 입장에서 개헌 논의를 통해서 어떤 정치의 중심에 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이런 분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적기냐 아니냐지 전반적으로 이 적기냐 아니냐 이거 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뭐 그 법에 무슨 적기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헌법에 언제 개헌 제의하면 적기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기냐 아니냐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고 다만 아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 진 의원님 아예 안 될 거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이 개헌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간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주저하겠죠. 자기가 참 몇십 년 정치하면서 이거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개헌돼가지고 뭐 의원 내각제가 될지 뭔 모르지만은 하지만 그 어떤 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앞으로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를 하나만 다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도 박 대통령이 개헌을 완수하겠다라고 표현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하셨는데 또 일부 언론이 지금 박 대통령 인용 문구로 개헌을 완수하겠다,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하셨어요. 임기 내에 완수하기 위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우리나라가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개헌을 완수하겠다 그러면은 마치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의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 국회랑 상관없이 자신이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그 표현이 돼요. 그런데 대통령은 결코 개헌안을 제의할 수는 있어도 마지막 표결에 붙이는 거죠. 대통령이 사실은 응하지 않아도 이 국회에서 3분의 2 국회의원이 발의해갖고 통과시키면 개헌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물론 때문에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만. 물론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만 물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완수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개헌안을 만들겠다가 더 방점이 아니냐. 국회와의 어떤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국회가 우리가 주도하겠다. 아니 대통령이 내가 개헌안을 만들겠다. 이 논쟁도 가능한데 완수하겠다라고 닫아버리면 사실 논의조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부분에 관해서는 완수하겠다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 헌법 하나 안 보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했는데 그거는 자기의 의지를 표현한 거고 우리 있죠. 내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 구속영장 누가 발부합니까? 법원에서. 판사 발부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판사 때마다 계속 검찰이 발부한다고 그랬어요. 구속 의지를 표명했다. 그 경찰청장이 누구는 구속 수사하겠다. 사실 우리 판사들 그때 되게 웃었거든요. 영장 발부는 판사가 하는 건데 판사들이. 옛날 경찰청장이 무슨 범죄는 구속하여 엄단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표시한 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의지도 의지지만 임기 내 완수라는 개념은 임기 내에 국민투표까지 마치겠다는 절차적인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발의를 해서 국회 통과돼서 국민투표까지 마치면 임기 내 완수죠. 그거를 뭐 국민투표를 내 마음대로 조작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본인의 임기 내에 개헌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동감인 게 일정을 보십시오. 내년 대통령 선거 12월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이걸 끝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4월 즈음에 국민투표하고 뭐 재보궐선거하고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 대통령이 아까 왜 정치력을 갖다 이야기했냐면 전술에는 약한 부분이 많지만 전략은 굉장히 강한 게 큰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개헌을 장애물이 두 개가 전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친박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개헌하는 거는 좋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인원을 하지 마라가 박 대통령 그룹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리더는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두 번째 이쪽 야당 진영은요. 안철수 대표님, 손학규 전 의원이 등등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야당의 1등은 문재인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개헌은 그다음 이야기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문그룹, 민주당의 주류인 친문그룹은 강하게 이제 개헌을 유보하고 싶어하는데 김종인 전 대표나 이런 분들 비주류리 이런 걸 분부를 뗐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도 비박계가 했는데 자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한 축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개헌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지금 내 임기 내에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고요. 다만 저는 방법론을 놓고 아마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성부수는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저는 갖고 있다고 지금 봅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개헌 카드가 나오니까. 이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다가 저희도 지금 계속 개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병우, 최순실, K스포츠 미르재단 이거 내일 신문에 나오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대통령 누가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되냐 이거 보는데
아니 이제 내일 신문에는 안 나오지만 며칠 뒤에 다시 나오죠. 왜냐하면 이 개헌 문제의 동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이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야당에서 당장 안철수 전 대표 얘기했잖아요. 우병우 의혹, 최순실 의혹 덮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다음부터 이게 동력을 가지고 추진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 문재인 대표는 사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아마 예측컨대는 뭐 개헌안에 완전 반대는 안 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개헌안에 찬성하는 듯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반대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봤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개헌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동장치를 거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개헌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친박그룹이나 이런 데서는 당신은 대통령병 걸린 사람이지라고 또 반격이 분명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 반격을 뭐 친박에서 하겠죠. 그러나 이게 다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뭐 한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왜 개헌 찬성하다고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어떤 개헌을 원하느냐? 아마 한 20가지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의하다 보면 이게 합일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장 하여튼 문재인 전 대표 속으로는 반대일 거예요. 반대. 왜냐하면 지금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지금 하산을 하라고 그러면 하산을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진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전략이 강하다 그랬는데 진짜 전략이 강하려면 바로 지금 최병국 편집장 말씀하신 그런 걸 고려한다면요. 이거 지금 내일쯤이나 우병우 수석 사퇴시키고 있죠. 그다음 최순실 씨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건 그것대로 나가자. 근데 진정한 의도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최순실 덮기 위해서 이거 한다고 그런 여론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탁 치고 나가고 그다음 개헌 나간다면은 야권에서 뭐라고 지금 완전 닥쳤던 개 모양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근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거 개헌 문제만 계속 논의하고 이거는 이 수사 우병우하고 최순실 지지부진하면요. 국민들 다 의심해요. 결국은 국면 전환용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만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거죠. 누가 요새 확신범 그래가지고 뭐 국회 윤리에 제소도 됐지만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 50년,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살 그걸 찾는다. 진정한 의도라면 우병우하고 최순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빨리. 그래야지 진정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만 한번 이 판단을 해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미 성공을 거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 자 친박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 그다음에 개헌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그러니까 제3지대 쪽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친박 패권주의와 친문 패권주의가 그러니까 합쳐져서 패권이라고 하고 반패권으로서 개헌이라는 그런 상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 친박이 개헌이라는 그 상징을 놓고 같이 온다 그러면 패권이라는 친박 패권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친박이 쌍수도로 환영이에요. 지금. 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이쪽 제3지대가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제3지대에 같이 가야 될 사람들 중에 김무성 대표, 일단 쌍수 들고 가는데 유승민 의원, 뭐 이런 정의화 의장까지도 사실은 흔들립니다. 여기 계속 제3지대에 남아있을까요? 아니, 개헌하겠다는데 일단 개헌 물결로 다 휩쓸려 버리죠. 여기서 이제 사실 가장 좀 타격을 받은 사람이 손학규 전 고문. 개헌이라고 제7공화국 딱 자기 상표처럼 나왔는데 그 상표가 이제 그냥 이 장마, 쓰나미에 이제 휩쓸려 버렸죠. 그러니까 이쪽 야권 쪽에서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개헌 논의에서 사실 굉장히 또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론이 파괴되면서 완전히 어느 쪽이냐면 문재인 대표 측만 고립되는 양상.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개헌 논의가 앞으로 있건 없건 간에 이미 지금까지의 구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판이 흔들려지는 그런 이 효과가 있다면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현재까지도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전 이제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보면요, 이 개헌 논의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만 만약에 그 방향이 4년 중임제가 아니라 2원 집정부제로 가고 지금 친박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6년으로 간다고 하면요, 이거는 간단치 않은 게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도 지금 생각은 내가 지금 이 강력한 대통령이 되고 싶겠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3등 아닙니까? 여론조사로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카드가 가능합니다. 안철수 대통령, 손학규 총리. 근데 이런 말로 시중에는 돕니다. 이거는 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김무성 총리 이야기도 나옵니다. 개인적인 인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이 지금 가능하게 돼버렸어요. 반기문 대통령의 또 무슨 뭐 정의화 총리 모든 가능 카드는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게 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요. 만약에 이게 2원 집정부제로 가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다고 하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총리가 될 수 있다. 굉장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독을 받고는요. 절대 본인한테는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득만 잘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안은 상당히 현 20대 국회의원들한테는 호소력이 있다. 근데 누가 그 총대를 매느냐. 김종인 예컨대 이쪽에서 누가 매면요. 저는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은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개헌 추진의 핵심 내용이 뭔지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개헌이 될 건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원 집정부제 얘기는 사실 김무성 전 대표도 상하이 발언에서 처음 한 적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그렇죠.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결국은 그게 이제 뭐 반기문 대통령의 뭐 친박 총리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럼 거기에 이제 무슨 수가 있는 거죠. 숨어 있는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결국 뭐냐면 자, 친박이 이번 4.13 총선에서 다수파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총리는 친박 몫이에요. 자, 그러면 비박이 거기에 이제 찬성할 수 있을까요? 찬성 못 하죠. 그리고 야당은 뭐라고 나올까요? 아, 이거 친박의 권력 연장 꼼수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개헌이 성공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야당이 이제 거기에 또 뒷다리를 붙잡습니다. 아, 이거 결국은 봤더니 결국은 친박이 정권 연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25%밖에 안 되는데 75%가 반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국민 투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이래 돼서 개헌판 전체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4년 중임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안 갈 경우에는 우선 국회에서 이 친박 정권 연장용이라는 그 비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실제 또 그런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원 집정부제로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추진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나온 4년 중임제냐 아니면 친박 일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원 집정부제냐 뭐 이 권력구조 부분만 가지고도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사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대통령의 힘을 빼는 분권형 개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권력구조만 그렇죠. 또 다른 부분에 가면 뭐 중임제냐 뭐 5년이냐 6년이냐 뭐 굉장히 많아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헌법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문제가 될 텐데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합일점이 사실 권력구조만 지금 개헌한다는 말씀은 아니셨거든요. 그거 아니죠. 않았어요. 전체를 다 뭐 50년, 100년 얘기를 하면요. 이거 5년 동안 논의를 해도 다 논의가 안 끝날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여하튼 임기 내에 거의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년 반짜리 대통령이 혹시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김종인 대표가 얘기를 했죠. 김종인 전 대표가 자 자기의 임기를 희생해서라도 개헌을 하려고 하는 그런 후보가 나오면 자기는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지금 김종인 대표도 사실 오늘 발언이 뭐냐면 좋다 그건 하자. 이것을 그 의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 자체의 지금 시기도 문제가 아니다. 좋다 하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논의가 다시 되풀이되지만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야당의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상처가 다 있습니다. 집권 연장. 집권 연장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거 바로 프레임이 걸려요. 지금 친박이 집권 연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추미애 대표가 바로 아버지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요. 아버지랑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자극을 하는 거죠.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집권 연장. 아무리 대통령이 나는 다시는 안 해 하더라도 친박이 집권 연장한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걸고 그러니까 이런 야당의 공격을 안 받는 방법이 또 뭐 어떤 것이냐 이런 또 다시 이제 뭐 이 그 조합을 해보면 대통령 중임제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프레임이 그렇다면 지금 그 2년 반 문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이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권력구조 개편도 이렇게 복잡해요. 뭐 각 대권 주자별로 다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헌법을 이거 고치려고 하면은 하나하나 진짜 이게 막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될 텐데 과연 임기 내에 이게
될까요? 근데 그 이번 우리 헌법이 있죠. 지금 네. 9차 개정까지 했습니다. 예. 지난 87년 개정이 마지막으로 9차 개정이 이번에 하면 말을 한다면 10차인데요. 근데 제가 헌법을 쭉 보면요. 네. 국민의 기본 이 헌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권력 구조, 국가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그다음 두 번째가 국민의 기본권 예.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인데 그 후자 국민의 기본권 기본권? 부분은 거의 안 고쳤어요. 아하. 거의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거는 예. 뭐 제 생각에 고칠 것도 없고. 근데 오히려 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내각제 갔다가 그다음 뭐 중임 됐다가 삼선 됐다가 뭐 또 뽑는 것도 국민이 뽑았다가 그다음 통일주체 국민이 예. 뽑았다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 국민의 기본권도 사실은 이 권력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아하. 권력 구조가 너무 집권적이고 중앙 집권적이고 예. 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약화됩니다. 이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과 실제 그 권한을 갖다가 행사할 총리 예. 이때까지 우리는 그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이렇게 혼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아하. 이게 미국식 대통령제, 그다음 영국식 의회 내각제 예. 이렇게 딱 된 나라는 정치적인 혼란은 없어요. 예. 어떤 권한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무슨 남용한다는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놓으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을 갖다가 입각시켜가지고 국회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하하. 이런 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는 의원 내각제에서 바라지 않는 건데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 헌법 논의의 중점은 이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분산시키느냐 예. 여기에 중점을 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예. 이게 간단치 않은 게 이게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개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연구력 때문에 그 업적들이 쫙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잘못 건드려서 원포인트로 권력 구조만 손대지 않고 전체를 손본다면요. 이유는 다 있지만 이게 근데 우리나라 영토조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 뭐 이런 거. 예. 이거 들어가면요. 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헌법 조항으로 개헌이 굉장히 힘든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 개헌은 원포인트 권력 구조만 해야지 다 손본다고 하면 저는 절대 대통령 임기 내에 못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얘기했던 그 그렇죠. 원포인트 개헌이요. 원포인트로 할 수밖에 제가 없다고. 지금 그 말 했습니다. 했는데 어허. 그 지금 네. 말씀이 맞는 게 프랑스가 본래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2000년에 시라크 대통령 들어있는데 5년으로 줄였어요. 예. 그 이유가 국회의원 임기하고 맞추겠다고 딱 그것만 원포인트 개헌을 네. 했거든요. 아, 프랑스 사례가 있군요. 예, 국회의원 그러니까- 임기하고 맞춘. 그리고 개헌은 있죠. 미국은 뭐 항상 수정 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미국 헌법 조문이 10몇 개밖에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수정 해가지고 아, 예.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는 틀린 게 미국은 사법권 우위 국가거든요.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예.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성문법 국가라 해가지고 아하. 방대한 헌법전이 있고 거기에 예,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법원, 그다음 행정부, 국회가 움직이거든요. 예. 이 때문에 그 우리 헌법을 사실 개정한다는 건 상당히 큰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2007년에도 사실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4년 중임제 개헌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을 때 예. 그 문제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으로서 맞아요. 단칼에 잘라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2007년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야권의 유력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야권의 두 유력 후보가 한 분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서 걷어차버리고 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그 이명박 그러니까 후보, 당시 예. 이명박 후보도 이거 뭐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딱 걷어차니까 바로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아하, 바로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전 예. 대표, 그다음에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내년에 들어와서 뭐 정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두 분의 이 개헌에 관한 의견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예.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신중하게 그 검토를 해보겠다고 네. 했잖아요. 야, 일단 예. 유보적 자세를 그렇죠. 취했어요. 아직은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예. 며칠 내로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실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개헌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 이게 개헌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두 유력 주자의 입장이. 2007년의 경우에 보면 자, 세 번째 포인트 살펴봅니다. 개헌 고리로 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 과연 어떻게 되느냐. 유력 대권 주자들은 어떤 입장들을 나타내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실효적인 또 밀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서신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환영하고, 개헌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장래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국회도 빨리 토론에 들어가야 되겠죠. 갑자기 지금 개헌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다분히 우병우, 최순실 등 이런 블랙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것도 숨어 있지 않는가. 아니 보니까 비문 비박 입장에서는 개헌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 쪽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헌하자고 한쪽이 저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고 조금 더 이제 유리해진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애매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만 우병우, 최순실 씨 이야기만 하는데 송민순 회고록도 사라졌습니다. 아하,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문재인 전 대표한테 기자들이 송민순 회고록 질문하려고 갔다가 저거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일단 본인도 하나 조금 틀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언론들이 아까 우리 최영우 편집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최순실, 우병우, 송민순 이틀 뒤부터 계속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다만 늘 그렇지만 강력한 후보는 지금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면 할게인데 다만 안철수 의원은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또 박지원 위원장은요. 원래 이분이 분권형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지 본인의 역할이 또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당장 나온 거는 당혹스러워서 그런 거지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만 이 개헌은 야당이 좋아하는 쪽으로 간다. 왜냐? 선거법 개정은 하나도요. 마지막까지 이거 통과 못 시킨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개헌이고요. 우리나라의 헌법은 경성 헌법입니다. 굉장히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야당이 조금이라도 비토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감이 되면 될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박지원 문재인 두 분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통과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반기문 안철수 연대론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손학규 연대론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반기문 안철수 손학규 그리고 김종인 여기에 김무성 누구랑 어떻게 뭉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판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확실한 건 문재인 전 대표만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확실하게 하나의 어떤 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받아버리면 사실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문 그룹들이 붕 떠져요. 그러니까 허공에 떠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세력이 문제거든요. 이 세력들은 처음부터 개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까지 플랜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대선 집권 플랜이 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변수가 받아들일 경우는 전혀 다른 그림이 돼버리거든요. 대세론을 지금까지 대세론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당장 움직이지 못합니다. 현재 그렇다면 확실하게 한 축이 되고 그 다음 한 축은 국민의당의 일부가 될 겁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현 대표는 당장 개헌을 그래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를테면 그렇게 된다면 친박계와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해야 되는데 이중대가 돼버리거든요. 당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당장 친박계와 함께 어떤 호남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결로 같은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당혹한 어떤 표현이 그런 어떤 표현인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이 좀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이제는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새누리당을 벗어난다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 개헌이라는 아젠다로 완전히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개헌까지 받아들여졌다면 그러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이 개헌 중심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좀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문재인 축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제일 지금 공중에 떠버렸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이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김종인 대표라든지 이 기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다시 꾸려질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면요. 아까 이원 집정부제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 총리를 과연 국회에서 뽑는다. 그럼 국회의 힘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총리를 국회에서 뽑으니까. 그러면요, 이게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고 한데 소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커질 수가 있어요. 소수 정당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협정 연행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일본도 사실상 그런 형태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전 지금같이 이렇게 이상하게 그 전부 다 분할돼 버리면은 소수 정당이 어느 쪽에 연합하냐에 따라서 이 총리를 뽑는 그 어떤 그 힘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 정의당이라든가 우리 소수당 그다음 이런 분들이 또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에 따라서 어떤 지형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힘이 강해질 것이냐, 그런 개헌을 원하느냐, 아니면 국회 힘이 강해질 것인가, 그런 구도를 원하냐에 따라서 정계 이하치산도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저 문제는 또 잘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독일처럼 소수 정당이 여러 개 생겨나서 그게 힘을 발휘하려면 지금 같은 그 단일 선거구, 한 명 뽑는 선거구, 소선거구 이걸 바꿔야 됩니다. 중대선거구제로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소수 정당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도 활로가 생겨요. 제가 보기엔 그 얘기를 안철수 전 대표가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연대라는 생각을 저희가 갑자기 나왔겠습니까? 평상시에 연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선거구제 개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국민의당도 그 틈새에 들어가서 무언가 연대할, 그리고 집권당이 될 수도 있어요. 연대를 해서. 이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자, 개헌을 할 경우에 지금 아까 왜 문재인 전 대표 쪽만 이제 잘못하면 고립이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반응을 즉각 안 내놨잖아요. 안 내놓은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개헌을 반대했을 경우에 반대했을 자, 그럼 친문은 개헌 반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반개헌파예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친개헌파, 친박, 비박, 뭐 국민의당 아무것도 없고 정계는 친개헌파와 반개헌파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쪽은 압도적으로 커진다고, 이쪽이. 개헌파가 더 크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안에서 합종연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만 툭 던져놓고서 말면 모르겠지만, 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속 카드를 만약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자, 이제 친박 이런 거 없다. 우리는 이제 친개헌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정계에 손을 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또 국민의당도 솔깃하고 저 군소정당들도 솔깃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순전히 이렇게 아이디어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며칠 사이에 이렇게 흘러가느냐. 한 입장님 보시기에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 중대선거구제, 역대 정권이 정권 말기에는 중대선거구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항상. 근데 그것도 항상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의 공통점은 임기 말이 되면 중대선거구제로 가거나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네들 집권을 연장하는 길이에요. 근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도 그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친박 장기 집권이에요. 그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유혹은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부언하자면 이게 좀 전 경건대 개헌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지난 87년 체제, 지금 이제 바꿀 때가 됐지만 그 체제의 위대함은 뭐냐면 국민들이 만든 건 개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국민의 힘으로 통과시킨 그 헌법이 대통령 직선제 지금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헌법 논의를 보십시오.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가 있고 국회의원 제적 2분의 1이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은 반드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국회의원 3분의 2는 저는 민주당 힘만 해도 안 되고 새누리당 힘만 해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케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는 또 쉽습니다. 2분의 1 이상 투표해서 2분의 1 이상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은 어렵지 않고 국회 통과가 어려운데, 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원 내각제입니다. 저도 놀랬던 게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는 4년 중임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외로 국회의원 다선 의원들 중에서는 의원 내각제 지지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의원 내각제가 뭡니까? 자칫 국회 사안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남북 분단 국가에서 과연 그러면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맞느냐? 대통령제, 강력한 대통령제가 맞느냐? 이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만약에 던져지면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임기 내에 그걸 조정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정치를 가진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개헌 논의 관련 네 번째 포인트 살펴봅니다. 개헌 주도권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내가 발의할 수도 있다. 이거 국회에서 논의는 하시는데 국회에서 논의 잘 안 되면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국회에서는 중구난방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은 근데 단 하나의 의견을 딱 내고 하나의 의견을 아니면 대통령도 사실 그 발의권은 있으니까 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기서 내면은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이제 야당은 이게 무슨 꼼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부 대부분 아마 이게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7년처럼 결국은 그 여당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 개헌안이 나와서 그래야 국회 통과도 쉽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기도 쉽지.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는 저런 그 국회 개헌안 이거는요 우선 국회에 가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저것이 이제 그 내용까지도 이렇게 그 장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절차상의 문제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 내용까지도 정부에서 결정해서 국회에다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도 통과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어떤 이견으로 그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은 힘만 빼고 소모전만 벌이고 결실은 없는 이런 악수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헌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원안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거지. 절대 그 과정에서 수정안이 없군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발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국회의원들하고 상당한 정도 교감이 있거나 만약 없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렇게 본인들끼리 회의에서 많이 내놨다? 이거는 정말 전쟁을 하자는 거고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일을 할 가능성도 없고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 이야기를 쭉 들어봐도 대통령 뜻은 청와대에서 이 발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자 그럼 더민주당이나 이쪽과 협의해서 얼마나 공통된 함의를 갖다 뽑아내느냐인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금 편집장님하고 지금 진 의원님은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여 변호사님이랑 편집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이제 이게 뭐 씻고 안 씻고를 떠나서 해야 됩니다. 지금 강의적으로 그렇죠. 지금 거의 30년 흘렀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장점이 부각되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단점이 너무나 많이 부각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기 말마다 뭐 친척의 비리 뭐 이런 게 결국 대통령 권한이 집중돼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되고 그다음 그 레임덕이라는 거 있죠. 레임덕은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거는 대통령 중임제 해도 대통령 레임덕은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 그 국회의원 임기하고 맞지 않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이상한 사태가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다만 청와대가 대통령이 발의한다는 거 있죠. 이거는 안을 낸다는 거지 이걸 내가 마음대로 만들겠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떤 그 정부 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조직 안에는 여야 그다음 국민 대표, 무슨 사회 대표 이렇게 충분히 거국적으로 참석해가지고 해야지. 만일 대통령이 혼자서 그냥 청와대에서 그냥 정부 조직으로 대통령이 말을 듣는 조직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친박이 결국 영구집권하는 이런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발의는 발의대로 그다음 여론 수렴은 여론 수렴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임기 내에 정말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기 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개헌은 사실 임기를 꼭 임기 내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가능성이 또 임기 내라는 걸 아니고 내년까지 그러니까 다음 이 후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개헌은 조금 더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국민의당이 저는 키를 쥐고 있다.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이 키를 쥐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일단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 찬성론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다른 의원들은 사실 크게 뭐 이야기를 못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주도하는 어떤 개헌에 우리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는 그 개헌으로 가자. 명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명분으로서 우리가 이 친박과 이야기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표 측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 측은 그렇게 나왔을 때 아마도 지난 87년도에 캐치프레이즈가 정반대로 갈 겁니다. 87년도에 시위 그 구호가 뭐였죠? 호헌철폐 직선 쟁취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쟁취였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호헌하겠다. 호헌 쟁취.
개헌 반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 문재인 쪽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의도가 있다. 이건 집권 연장이다. 완전히 친박을 통해서 이 계속 집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음모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 개헌 반대 쪽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말씀하셨듯이 크게 구도가 지금까지 모든 구도가 다 개헌파와 반개헌파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동력은 누구한테 있느냐? 국민의당, 중간지대, 제3지대를 포함해서 국민의당이 그래, 개헌 한번 받아들여보자, 논의 한번 해보자 라고 장을 마련할 경우 키는 국민의당이다. 네. 그렇게 짧게 하지만 그것도 저는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할게. 일단 민주당이 120석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요.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국민의당 뭐 나머지 무소속 새누리당 다 합쳐도요. 민주당이 안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뭐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안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저는 단언컨대 이거는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절대 본인들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처럼 어떤 안은 일단 던져놓고 몇 명이 뭐 반란표 던지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안, 특히 대통령을 뽑는 헌법 개정안은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알기는 본인 이름도 쓰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는 무기명이 아니에요? 본인 이름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는 거는 본인 이름까지 쓰기 때문에 절대 무슨 반란표 절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단언컨대 합의된 안이 없다면 절대 대통령이 투표 이런 거 룰을 바꾸는 거는요 불가능합니다. 편집장님은 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한데 어마어마한 변수가 우선 많고 이 변수를 다 그 의견을 하나씩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권력 구조부터 비롯해가지고 아까 뭐 영토 조항 얘기, 여하튼 1조부터 저 몇십 조까지 그 100조 넘는 것까지를 한 조항 하나하나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게 이게 헌법이거든요. 헌법은요 법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정치 세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결론을 내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원포인트 또는 뭐 한 5개 조항만 우리 개정합시다 이렇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 모르겠을 때 지금 그게 아니라 뭐 50년 100년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합의가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친개헌파 반개헌파는 나뉜다고 할지라도 친개헌파 자체 내에서 조항을 가지고 합의가 어렵다는 거예요. 당장 김종인 전 대표는 4년 중 이제 개헌하려면 개헌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본인은 접근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강력한 그립, 그러니까 본인의 장악력을 통해서 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찬성하던 분들도 함부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지 말자고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단일안으로 이렇게 합의돼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려면 문재인 전 대표한테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무언가 당근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논의를 어마어마하게 하겠지만 내년 어느 시점에 가면 야, 뭐 이거 계속 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 중단하고 이거는 공약으로 넘어가자. 이럴 가능성이 넘어가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012년처럼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각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대로 뭐 개헌 공약을 내고 이쪽에 여당 후보는 여당 후보대로 내고 이렇게 해서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참고로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이 리즈실 잘 나가는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200석을 갖다가 우리가 획득해서 개헌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게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는 같은 당에서 200석을 넘어야만 개헌 가능성이 있는 거지 한 당이 150석 해도 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